어둠을 뚫고 우크라이나의 빛이 올 것입니다. 크림반도에서는 점령지 중 그 어느 곳보다도 이 말이 더 진실합니다. 몇 달 동안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를 고립시키는 작전을 펼쳐왔고 점령된 이 반도를 러시아에 지원해서 완전히 고립된 섬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6월 24일 밤이 찾아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를 사상 최악의 어둠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불이 꺼진 것 이상의 어두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어두운 일이었습니다. 전기가 끊기자 우크라이나는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먼저 여러분을 세바스토폴의 발라클라바 발전소로 안내하겠습니다. 이 도시는 푸틴에게 크림반도 점령 전체의 보석 같은 존재로 여겨집니다. 이곳은 흑해 함대의 본거지였으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군함을 상대로 벌인 탁월한 작전으로 함대가 쫓겨나기 전까지만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바스토폴은 취약해졌고 우크라이나는 6월 24일 밤새 이어진 파괴적인 공격으로 도시 전체를 암흑에 빠뜨리며 그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발라클라바 화력발전소가 주요 목표였고 우크라이나의 공습은 계획대로 정확히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전력을 끊어 점령군을 암흑에 빠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날 밤 우크라이나 감시 채널들은 퀘르치, 바흐무트,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중요한 기지인 이페트리산 근처에서도 폭발이 기록됐습니다. 이곳에는 러시아 항공우주군의 전파기술 대대가 사용하는 레이더 기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발라클라바 공장에 큰 피해를 입혀 크림반도 점령자들을 깊은 담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피해 규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반도 내 러시아 괴뢰 당국에서 나오는 공황 상태만 봐도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스크바가 임명한 세바스토폴 주지사 미하일 라즈보자예프. 그는 텔레그램을 통해 상황을 설명하며 우크라이나의 기반시설 공격으로 인해 자신의 도시가 일시적으로 정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진 게시물에서 주지사는 방공망, 기동화력팀, 러시아 군대와 항공이 우크라이나 군대의 2차례 공격을 격퇴하며 그 과정에서 드론 70대를 격추시켰다는 다소 이상한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격퇴했다는 표현은 흥미로운 선택입니다. 러시아 방공망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공격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라즈보자예프는 심지어 업데이트 게시물에서 의도치 않게 그 사실을 드러냈는데 그 게시물에서 그는 전력이 아직 레닌스키와 가가린스키 구역 그리고 세바스토폴 내 여러 거리에서 복구되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라즈보자예프, 그 공격들 때문에 도시 전체가 암흑에 빠졌는데도 공격을 격퇴했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라즈보자예프의 텔레그램 게시물에는 크림반도가 6월 24일 우크라이나 공격 전부터 이미 전력 문제를 겪고 있었다는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6월 23일에는 크림반도 대부분 지역에서 이미 순환 단전이 시행되고 있었고 당국은 이것이 예방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예방하려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이러한 순환 정전이 이미 크림반도의 절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했으며 이 정전은 우크라이나가 케르치 열병합 발전소에 저장된 연료 저장소를 공격한 직후에 결코 우연이 아니게도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케르치를 기억하세요. 곧 다시 언급합니다. 러시아의 괴뢰 정령 당국 대변인 올렉 크류치코프는 우리는 거의 매일 크림반도의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라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전력의 이동과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방 차원의 정전 일정이 도입되었습니다. 크림반도 전력망에 과부하가 발생하면 이 일정이 주기적으로 시행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상황에 잘려 있습니다. 상황이 훨씬 더 나빠졌습니다. 전기를 대부분 우크라이나 본토에 의존하는 이 반도는 지금 차단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를 분명히 하려고 크림반도의 몇 안 되는 발전소 중 하나를 공격했습니다. 모든 혼란 속에서도 라즈보자예프는 우크라이나가 어둠에 빠뜨린 점령자들에게 고무적인 모습을 보이려 했습니다. 그들은 정전으로는 우리를 겁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힘든 시절도 견뎌냈고 지금도 버틸 것입니다. 라고 세바스토폴 주지사는 선언했습니다. 그는 또한 주민들에게 비상전화를 걸 가능성이라도 있으려면 휴대폰 배터리를 아껴 쓰는 것이 아마도 좋은 생각일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러니하네요. 그들이 우리를 겁주진 못할 겁니다. 우크라이나의 에너지망, 특히 겨울철을 공격하는 것을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정부에 압박을 가하는 주요 전략 중 하나로 삼아온 정권의 꼭두각시 주지사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공허하게 들립니다. 결국 러시아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6월 2일에만 우크라이나의 8개 지역이 정전되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에너지망을 겨냥한 공습을 벌여 대부분의 지역이 겨울을 버티기 위해 정전을 시행해야 했습니다. 행동을 촉구하는 호소는 크림반도에서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점령자들이 이제쯤 진작 끝났을 거라고 들었던 특별 군사작전의 여파를 직접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본 것은 우크라이나의 작은 복수와 함께 크림반도를 고립시키고 러시아가 이 반도를 유지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한 대규모 전략이 결합된 모습입니다. 크림반도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푸틴과 측근들에게 6월 24일은 단지 정점에 불과했다는 점이 가장 끔찍합니다. 세바스토폴이 암흑에 빠진 동안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 전역을 공격하며 러시아의 이미 나빴던 상황을 훨씬 더 악화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에 암흑을 주기 전날 밤 가장 맹렬한 밤을 안겼습니다. 60개 목표물을 쓸어버리는 작전의 절정이 펼쳐졌고 우크라이나의 무인 시스템 부대는 6월에만 23개의 러시아 방공자산을 파괴한 데 더해 발사대 2기, 대공포 1문, 그리고 레이더 1기를 추가로 파괴했다고 유로마이단 프레스가 보도했습니다. 연료 저장소, 고가의 러시아 드론 3대 등 다양한 목표물이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 부대에 의해 정전전 타격된 60개 목표에 포함됐습니다. 다룰 내용이 많으니 계속 함께 해주세요. 바흐무트 근처에서 우크라이나는 판치르 S1 방공 시스템을 타격했습니다. 조금 더 떨어진 크로트키나에서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대공포와 S300 발사대를 파괴했습니다. 케르치도 공격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케르치는 네보 U 레이더 등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또한 점령지 전역에 유조차들을 겨냥했습니다. 이 유조차들은 분명히 크림반도를 향해 그곳에 점점 심각해지는 연료 위기를 완화하려던 것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주 호를리우카에서 연료 운송 철도 탱크차를 파괴했습니다. 자포리자 지역의 프리아조스카 근처에서도 보급 수송 차량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로마이단 프레스에 따르면 크림반도 내부와 4개의 점령주 전역에서 훨씬 더 많은 연료 및 보급 차량 행렬이 파괴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에서 드론을 격추하고 데발체베 드론 조종사 훈련센터도 파괴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목표로 하는 모든 것이 타격을 받고 있고 푸틴의 크림반도 장악력도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케르치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방공 시스템을 파괴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대규모 공격으로 거둔 성과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키이우 포스트는 우크라이나가 케르치 항구 석유 저장소를 타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것은 반복 공격이었습니다. 저장소는 이미 6월 21일 공격으로 불타고 있어 우크라이나가 다시 공격해 불길을 이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또한 러시아가 물류 허브로 활용하는 테스트 터미널, 석유 제품 한정 및 저장 단지도 타격했습니다. 이 단지는 러시아가 액화 천연가스와 석유 제품을 크림반도를 포함한 점령지로 옮기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공격 영상이 슈퍼노바 플러스 텔레그램 채널에 공개되어 러시아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화력발전소 공격도 있었는데 최소 1개의 연료 저장 탱크가 파괴되어 거의 50km에 달하는 연기 기둥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는 크림민드 텔레그램 채널의 보도에 따른 것입니다. 키이우 포스트는 케르치 입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는데 이곳은 러시아가 S300과 S400 방공 시스템을 배치하는 곳이기도 하며 나야 철도역도 이 도시에 있으며 러시아가 사용한다고 전했습니다. 케르치는 유명한 케르치 다리가 있어 익숙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 다리는 러시아가 본토에서 점령된 크림반도로 병력과 보급품을 운송할 수 있게 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공습이 있던 날 오전 7시까지 다리 교통이 중단됐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릴까요? 우크라이나는 또한 크림반도 소베츠키 지역에 있는 나소나야2 변전소도 타격했습니다. 키이우 포스트에 따르면 나사 계열 위성이 현장에서 화재를 포착했고 현지 시간 새벽 2시쯤 시작된 강력한 폭발에 대한 목격자들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그 공격으로 정전도 발생해서 6월 24일에 일어난 일에 어둠이 조금 더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아라바트 사주에서 화재를 냈습니다. 공격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러시아는 분명 6월 23일과 24일에 그랬기를 바랬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 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다른 일들을 보기 전에 잠시 쉬며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주세요.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인사이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저희는 매일 이런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더 볼 준비 되셨나요? 6월 23일 우크라이나의 특수작전부대, 즉 SSO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큰 발표를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 공식적이고 긴급한 사안이 있습니다. 크림반도의 부크림 운하 위에 있던 철도 다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SSO가 약간의 빈정거림을 섞어 말했습니다. 이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예고한 뒤 우크라이나 드론이 다리를 완전히 파괴하는 타격 영상을 공개하며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어서 드론 시점으로 다리 위 표적 타격 영상을 반복해서 봅니다.
공격이 끝날 무렵 다리 일부가 완전히 붕괴되고 러시아가 크림반도로 보급품을 운송하는 철도 선로도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현장 요원들에 의해 확인된 후 우크라이나는 다리의 잔해를 타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리 장비도 겨냥했습니다. 다시 한번 러시아가 다리를 빠르게 복구해 쓰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키이우 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이우 포스트에 따르면 해당 다리는 로즈돌라 마을 근처에 있었으며 공격은 6월 22일에 발생했지만 하루 뒤에 보도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림반도 점령자들을 겨냥한 파괴적인 공격이 연이어 3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이번 공격도 바로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파괴된 다리와 철도는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통해 남부 우크라이나로 보급품, 병력, 장비, 연료를 수송하는 군사 물류망의 일부였습니다. 3일 연속이 아니라 거의 일주일 동안 공격이 계속됐습니다. 이 바로 같은 다리도 6월 22일 다리 공격 이전 며칠 동안 공격을 받았고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본토로 있는 연결 로를 겨냥한 다른 우크라이나군의 공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주일 동안의 우크라이나군 공격에 대해 이야기하는 김에 모두 크림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다른 공격들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6월 20일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국경에서 약 2,000km 떨어진 튜멘 정유소를 공격했습니다. 6월 21일부터 러시아의 포트 카프카지에 반복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러시아 영토로 크림반도 서해안에 물자를 운송하는 전기 페리가 운항합니다. 항구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러시아가 임시 물류선으로 쓰던 페리 여러 대가 공격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대규모 공격을 감행한 적은 전에도 있었지만 이번만 한 적은 없었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 본토의 점령군과 러시아 본토에서 들어오는 보급품으로부터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전략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방공망이 무너졌고 유류 저장소는 불타고 있으며 주요 보급망 전체가 완전히 말라붙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제작하는 지금도 크림반도의 넓은 지역에서는 여전히 정전이 계속되고 있으며 반도에서 시행된 순환정전이 언제 끝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를 마비시키기 위한 잔혹한 연쇄 공격의 정점에서 크림반도의 최악의 하루를 안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은 정말 최악의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 부대의 지휘관인 로버트 브로브디는 이 모든 공격 이후 크림반도 점령자들에게 이미 경고를 전달했습니다. 모스크바는 크림반도에서 몰락할 것이다. SBS 새들은 계속 자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브로브디는 6월 23일 텔레그램에 썼다. 그리고 그것은 세바스토폴에서 전력이 끊기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크림반도의 러시아인들은 그가 진지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더 나빠질지 궁금할 것입니다. 이미 정전과 거의 매일 나타나는 또 다른 우크라이나 드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의 고립 전략은 이 반도를 다른 모든 것과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크라이나는 이유 없이 석유 저장소와 연료 트럭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러시아 석유가 불탈 때마다 크림반도는 이미 반도 전역을 휩쓴 연료 위기에 더 깊이 빠져듭니다. 우크라이나가 1년의 공격을 감행하던 거의 같은 시기에 크림반도 당국은 민간인에 대한 연료 판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반도 내 연료 공급이 줄어들면서 비상 서비스와 러시아 군대를 위해 연료가 비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임명한 크림반도 지도자 세르게이 악쇼노프는 세바스토폴에서 먼저 그 다음 크림반도 나머지 지역에서 연료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여전히 연료가 반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운전자가 BBC에 주유소에 휘발유가 있지만 판매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아무래도 밤사이에 연료가 들어왔고 낮에는 평소처럼 판매를 시작해야 했지만 악시오노프의 명령 이후 모든 것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크림반도로 들어오는 연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연료가 배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에 사는 평범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운전이 필요한 모든 일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본토 사람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휴양지 중 하나로 여겨졌던 곳이 이제는 사실상 기피 지역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뉴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6월 22일까지 2주간 여행 예약이 58% 감소했습니다. 크림반도 관광산업은 앞으로 더 악화될 전망입니다. 키이우 포스트에 따르면 철도와 교통의 혼란도 이 반도를 강타했습니다. 이 반도의 주요 철도 운영사인 그랜드 서비스 익스프레스는 이미 크림반도를 떠나는 모든 타브리아 열차가 이제 케르치에서만 출발하며 도착하는 모든 열차도 그곳에서 종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도 안쪽으로 가려면 버스를 타야 합니다. 대중교통 투어는 단축되었고 쇼핑센터들은 영업시간을 제한했습니다. 슈퍼마켓 방문이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6월 9일 TBP 월드는
우크라이나 당국이 크림반도 물류 공격으로 식량 부족을 보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해당 지역을 강하게 반복 타격하겠다고 밝힌 만큼 케르치에서 기차 운행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 궁금합니다.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고립 전략이 효과를 보인다는 더 기묘한 징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악셔노프는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두려워서 라는 이유로 모든 어린이 캠프를 적어도 9월 1일까지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민간인을 겨냥하지 않습니다. 실제 중단 이유는 크림반도 전역의 연료 위기로 인해 아이들을 캠프로 데려다줄 버스가 더 이상 크림반도에서 감당할 수 없는 사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크림반도는 오토바이, 모페드, 스쿠터, 피트바이크, ATV 등 유사 차량의 야간 운행을 금지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공공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 오토바이들이 내는 소음이 우크라이나의 끊임없는 드론 공격에 대응하는 방공팀의 작업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에서 성공했다는 가장 황당한 신호는 공습 경보가 중단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점령군들은 드론이 올 때 문자 알림과 긴급 통보를 받게 되는데 정전이 반복되어 휴대폰 충전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다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올렉 크류치코프, 악셔노프의 보좌관은 공습 경보를 사용하면 반도 전체가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루 22시간, 밤에도 7, 8번씩 경보가 울리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정령군들은 반도에서 힘들게 꾸려온 남은 삶도 제대로 살 수 없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 너무 끊임없고 성공적이어서 하루 종일 경보가 울릴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져 이제는 공습 경보조차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점점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다른 봉쇄입니다. 보급품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주변 지역을 포위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전략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군대들이 사용해온 방법이죠.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하고 있는 방식은 이전에는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습니다. 수천 대의 드론이 크림반도의 물류를 마비시키고 있으며 이제 우크라이나가 원할 때마다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무방비 상태로 반도를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025년 내내 크림반도 방공망을 약화시키고 크림반도를 뒷받침하는 러시아의 주요 보급로를 겨냥할 중거리 공격 드론 기술을 개발해왔습니다. 이러한 준비 덕분에 현재의 공격이 가능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노력의 결실을 보고 있습니다. 6월 24일, 우크라이나는 점령된 크림반도에 12년 역사상 가장 암울한 하루를 안겼습니다. 그에 앞서 며칠 동안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에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가장 치열한 날들을 안겼습니다. 브로그디의 말처럼 앞으로 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우크라이나 드론이 하늘을 뒤덮으며 어두운 날이 더욱 짙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임무가 끝나고 고립 전략이 점령자들이 대거 크림반도를 떠나게 만들 때만이 크림반도에 다시 빛이 돌아올 것입니다. 푸틴의 크림반도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러시아는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최전선 병력은 고전하고 있고 전쟁 기계도 멈춰섰습니다. 불가피한 승리로 끝날 것 같았던 전쟁이 굴욕적인 패배를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모스크바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면에는 더 파괴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러시아 연방의 완전한 붕괴를 알리는 신호가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 나라 경제는 이제 단순히 무너지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산산조각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례 없는 노동력 위기와 임박한 경기 침체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모든 경제 지표가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증명하듯이 이런 상황에 처한 나라들은 단기간에 상황을 반전시키지 못합니다. 대신 이들은 종종 안정의 기미를 되찾기까지 오랜 세대에 걸친 경제적 고난을 겪게 됩니다. 모스크바 역시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 남자,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의 오만함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역사에 남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대신 그는 러시아를 완전히 망쳐버린 인물로 기억될지도 모릅니다. 푸틴의 자랑과 허세가 그들의 목소리를 가리기도 했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수년간 경고해왔고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았습니다. 러시아 탱크와 군대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카운트다운 시계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스크바는 재앙으로 가는 길에 들어섰고 남은 질문은 그 길이 얼마나 지속될지였습니다. 나라의 금고가 바닥나고 그 무모함의 진짜 대가를 느끼기까지 얼마나 걸릴 것인가. 하지만 그 길은 많은 이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길었습니다. 러시아는 분쟁 초기 몇 년 동안 꽤 잘 버텨냈기 때문입니다.
소위 특별군사작전이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드러났을 때조차 모스크바는 그 도전에 맞섰습니다. 유럽연합과 미국 같은 서방 강대국들이 잇따라 가혹한 금융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을 때조차 크렘린은 이를 우회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각국이 러시아와의 무역거래에서 손을 떼고 침공을 돕는데 일절 반여하지 않겠다고 거부하기 시작했을 때조차 러시아는 어떻게든 살아남았습니다. 새로운 관계에 의존하고 국부펀드의 막대한 준비금을 활용해 비교적 안정적이고 강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러시아 경제는 놀라울 정도로 좋은 성과를 보였고 2023년에는 4.1%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연간 GDP 성장률은 기대치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은 자국이 서방 적대국들이 가한 압박을 얼마나 잘 견뎌냈는지 정기적으로 자랑하며 러시아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사실 균열은 이미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작았을 뿐입니다. 러시아 방위 산업에 점점 더 많은 자금이 투입되면서 민간 부문은 점차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소규모 기업들은 국제시장과 반절되면서 점점 더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생존에 필요한 제품과 자재를 수입하지 못했고 한때 의존하던 시장에 수출하는 것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제재는 일반 대중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평범한 러시아 가정들은 한때 당연하게 여겼던 상품과 서비스를 갑자기 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최고위층에서도 모스크바의 올리가르히들과 엘리트들은 자신들의 해외 자산이 동결되고 막대한 부가 줄어드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런 일들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제 지표를 들어 나라가 잘 돌아간다고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서방 전문가들이 러시아 경제가 곧 카드집처럼 무너질 것이라고 계속 강조했지만 모스크바는 그런 예상을 계속 뒤엎었습니다. 한동안은 러시아가 정말로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고 그것을 멈추게 만들 만한 실질적인 결과를 겪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고 그 변화는 매우 빨랐습니다. 2025년에는 러시아의 GDP 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분기에는 실제로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2022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고 아마도 그 나라 경제가 마침내 압박을 받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갑자기 푸틴마저도 당황하기 시작했고 중앙은행에 해명을 요구하며 러시아 금융 지도자들에게 이 추세를 뒤집을 수 있는 해결책을 신속히 내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악몽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었습니다. 2026년이 지나면서 러시아의 경제 지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기업 활동도 감소했습니다. 달마다 그리고 2026년 첫 3달 동안에만 러시아 전역에서 20만 개가 넘는 중소기업들이 영구적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숫자이며 앞으로 몇 달 동안 더 많은 폐업이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가장 크고 성공적인 도시 지역을 포함해 러시아의 모든 도시와 마을 곳곳에서 거리에는 문을 닫은 가게들과 폐업 안내문이 줄지어 있습니다. 한때 번성하던 사업체들로 가득했던 지역들은 점점 생기가 없는 유령 도시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문이 잠긴 채 비어있는 창문과 먼지 쌓인 가게, 그리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회사들의 흔적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암울한 광경이지만 동시에 크렘린의 전쟁에 대한 끝없는 욕망이 초래한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 나라는 여전히 갈등을 지속하는 데 집착하고 있어서 군사적 야망을 이루기 위해 민간 부문 전체를 희생할 의향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군사 지출은 급증하여 2025년에는 15조 5천억 루블, 즉 1,900억 달러에 달하며 2026년에도 비슷한 수준인 약 14조 9천억 루블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전체 연방 예산의 4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제한된 자금의 대부분을 군사에 쏟아붓게 되면 인프라, 공공서비스, 건설 및 개발 사업 등 다른 모든 분야에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남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러시아는 단 하룻밤 사이에 수억 달러 상당의 드론과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발사할 수 있는 기이하고 거의 역설적인 상태에 들어섰습니다. 한편 수십만 개의 국내 기업들이 문을 닫고 민간 부문이 붕괴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사업주들은 비용 상승, 치솟는 이자율, 그리고 이전보다 훨씬 줄어든 수요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이 예전만큼 소비할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금도 더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많은 이들에게 감당하기에 너무 벅찬 일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재정 적자도 전례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2026년 말까지 3조 루블, 즉 360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은 계속될 수 없으며 지속 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푸틴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던 러시아 관리들조차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신용평가사인 Expert RA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안톤 타박은 최근 경제가 식은 것이 아니라 얼어붙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산업 분야가 이미 벌벌 떨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도 경기 침체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거의 임박한 현실이라고 경고했으며 일부 분석가들은 만약 러시아가 이런 경제적 어려움을 계속 겪는다면 올해 말쯤 경기 침체가 시작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GDP 전망도 더욱 악화되었고 일부 관료들은 심지어 공개적으로 크렘린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베리아 출신의 국가두마 대표인 레나트 술리마노프는 최근 솔직한 인터뷰에서 전쟁이 경제에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주고 있으며 가능한 한 빨리 끝내야 한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경제가 특수작전 임무의 장기적인 지속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공식적으로 연방 예산의 40%가 국방과 안보에 할당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개발이나 투자, 자본 지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탱크나 포탄은 소비자 가치가 없습니다. 경제가 그것들을 생산하지만 국민이 소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들은 순수한 지출일 뿐입니다. 술리마노프는 또한 러시아 전역의 여러 지역에서 단순히 충분한 자금이 없기 때문에 건설 및 인프라 프로젝트를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한다고 불평했습니다. 그의 견해로는 전쟁이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투자에서 자원을 꾸준히 빼앗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푸틴조차도 더 이상 위기를 감출 수 없었고 그의 나라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은 2026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 경제 포럼에서 모두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이런 인사이트를 더 원하신다면 꼭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주세요. 저희는 매주 이렇게 분석해드립니다. 국제경제 포럼은 종종 러시아판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립니다. 이 시기는 러시아가 전 세계 투자자들과 무역 파트너들 앞에서 경제력을 과시할 수 있는 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고위 관료들, 미디어 인사들, 그리고 기업 경영진들이 참여하는 화려하고 매혹적인 다일간 회의입니다. 하지만 2026년에 열린 이 한때 성대했던 행사는 러시아가 얼마나 추락했는지를 보여주는데 그쳤습니다. 우선 행사 시작 전부터 우크라이나는 상트페테르부르크 내의 두 주요 지점, 즉 대형 석유 터미널과 해군 기지를 타격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 결과 국제 경제 포럼이 열린 엑스포 포럼, 컨벤션 및 전시 센터로 몰려든 손님들을 맞이한 것은 연기로 뒤덮인 하늘과 불안한 분위기였습니다. 아마도 일부는 러시아가 상황을 뒤집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여전히 품고 있었을 겁니다. 러시아가 그들의 의심을 해소하고 두려움을 잠재울 것이라고, 혹은 푸틴 자신이 무대에 올라와 자국 경제가 얼마나 강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행사 초반에 크렘린 관료 막심 오레힌이 러시아 경제가 서방 세계와 계속 단절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예전으로 돌아가거나 서방의 제재가 해제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이어서 비서방 국가들과의 상호 투자와 무역을 촉진할 수 있는 공격적인 경제 정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행사장 전체에 퍼진 회의감은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크렘린 관리들이 문제를 축소하려고 시도하는 동안 일부는 자국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이온 코퍼레이션 창립자인 억만장자 로만 트로첸코는 자국의 비즈니스 환경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좋지 않은 이유는 오랫동안 작동했던 기존 모델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트로첸코는 인구 통계학적 문제를 언급하며 이것이 전쟁의 결과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길 거부했지만 엔진이 멈췄고 절실히 재가동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사업가이자 철강재벌인 알렉세이 모르다쇼프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사 세베르스탈이 과거 몇 년간 세계에서 가장 수익성 높은 철강 회사 중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24% 줄였고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전환됐다고 밝혔습니다. 푸틴도 결국 무대에 올라 평소처럼 애써 태어난 척하며 러시아가 주요 유럽 국가들과 같은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고 경제 문제의 책임을 국가 공무원들에게 돌렸습니다. 대통령은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표명했지만 그를 믿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크렘린에 선전이 있어도 러시아 국민의 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내일 그들은 도시와 마을에서 점점 더 많은 지역 기업이 문을 닫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가게에 들어가서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고 가격도 더 비싸진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그들은 친구, 가족, 이웃들로부터 사업이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동네를 돌아다니며 부족한 인프라 투자와 중단된 건설 프로젝트의 영향을 직접 목격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그들은 이런 문제들을 특별 군사작전의 일시적인 부작용으로 받아들이고 곧 상황이 훨씬 나아질 것이라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제 전쟁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것이 훨씬 더 악화되고 있으며 러시아가 아직 바닥을 치지 않았다는 수많은 징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월 15일 정부 회의에서 푸틴은 러시아의 사상 최저 실업률인 2.1%에 대해 자랑했습니다. 그에게 그것은 좋은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것은 나라가 잘 돌아간다는 증거였죠. 그러나 푸틴의 분석은 피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숫자만 보고 근본 원인은 못 봤습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낮은 실업률은 푸틴이 자랑스러워할 일이 아니라 그의 전쟁이 초래한 노동력 위기의 증상입니다.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 엘비라 나블리나도 단 하루 만에 이를 인정하며 모스크바 증권거래소에서 노동력 부족이 국가 경제를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기업들이 제한된 인력풀을 두고 경쟁하느라 더 높은 임금과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인센티브를 감당하기 위해 기업들은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인상해야 하고 그 결과 국민들의 생활비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무려 14.5%까지 인상했지만 상황은 빠르게 매우 위험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전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쟁으로 100만 명 넘는 러시아인이 사망 또는 부상했고 이들 중 상당수는 경제에 기여할 노동 연령 남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산업에서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거나 건설, 농업, 물류와 같은 분야에서 일하면서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우크라이나로 보내져 아무런 성과도 없는 전쟁 기계의 총알바지로 희생되었습니다. 전쟁의 결과로 이주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다른 많은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시간이 흐르면서 이주 노동자들에게 크게 의존하게 되었고 특히 1992년 이후 자국 인구가 끝없는 감소세에 빠지면서 그 의존도는 더욱 커졌습니다. 러시아는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 같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노동력 보충을 위해 받아들였지만 전쟁이 시작된 이후 100만 명이 넘는 이들이 떠났습니다. 일부는 러시아 군대 입대를 강요받았고 다른 이들은 도망치거나 새 삶을 시작하거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많은 이들이 터키나 걸프 국가들처럼 다른 목적지를 찾아 떠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활용할 수 있는 인력가 더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필사적으로 병력 모집을 강화하여 매달 약 3만 명의 신병을 군대에 충원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 연령 인구가 전쟁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며 러시아의 가장 우수하고 똑똑한 인재 100만 명 이상이 자발적으로 나라를 떠나 다른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방위 산업이 너무 거대하고 영향력이 커져서 남아있는 노동자들을 모두 흡수해버렸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결과 의료, 교육, 제조업 등 다른 중요한 분야에서 일할 사람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국 방위 산업은 번창할지 몰라도 러시아의 다른 모든 산업들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도 방위 산업만으로는 버틸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도로, 병원, 학교, 대중교통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매 제품과 서비스도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작물을 재배하는 농부들과 필수 물품을 이곳저곳으로 운송하는 배송회사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러시아처럼 넓은 나라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전쟁이 수백,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벌어지고 있든 아니든 삶이 제대로 돌아가고 계속 이어지기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은 모든 것을 잊고 전쟁에만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 중요하지 않은 듯합니다. 저명한 군사 분석가 마이클 클라크 교수는 최근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지도자에게 전장은 그야말로 전부가 되어버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증거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더 이상 국내 문제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모든 전쟁 지도자들과 같습니다. 그는 전쟁 지도자이고 전쟁에 집착하고 있으며 히틀러처럼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습니다. 그는 장군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 지시합니다. 그의 시간 대부분은 자신이 전쟁을 관리한다고 생각하는 일에 쓰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그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좋든 나쁘든 그가 역사에 남을 이유입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듯 또 다른 위대한 러시아 지도자로 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러시아에 있어 완전한 재앙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점점 더 모든 증거가 두 번째 가능성, 즉 후자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푸틴은 자신을 상징적인 지도자로 역사에 남기고자 했던 자신의 전망만 망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수년, 아니 수십 년 동안 러시아가 어떤 형태로든 성공하거나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전망도 망쳐버렸습니다. 그의 고집 때문에 이 전쟁이 너무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그의 무모함으로 인해 국방비 지출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급증했습니다. 그의 낭비적인 전술과 작전을 조율하지 못하는 무능력 때문에 터무니없는 수의 사망자와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증거와 징후들이 그만두라고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더 강하게 밀어붙이며 전쟁에 더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현대 사회가 장기적으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기반들은 완전히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그는 러시아를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구렁텅이로 끌고 갔습니다. 전쟁이 내일 당장 끝난다 해도 방치된 산업이 갑자기 회복되진 않을 것입니다. 2025년 여름, 우크라이나는 스파이더웹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이 놀라운 드론 공격들은 러시아를 뿌리치 흔들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시작한 전쟁이 결국 자신들에게 되돌아오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몰랐던 건 스파이더웹 작전이 시작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더 큰 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일은 스파이더웹 작전 전에도 그리고 후에도 일어났지만 우크라이나는 모든 것을 비밀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극비작전을 발동했습니다. 스파이더웹 2.0이었죠. 우크라이나의 기계들이 맹렬히 공격하면서 러시아의 장비들이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불타올랐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세부 사항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요 통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아샨 작전이라고 명명한 비밀 작전에서 1000대가 넘는 러시아의 포병 시스템과 장갑 차량이 파괴되었습니다. 이 2단계 작전은 전성과 후방 모두에서 러시아에 완전히 타격을 입혔습니다. 6월 30일 브레이브1 어드밴티지 행사에서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미하일로 페도로프가 존재를 공개하기 전까지 아무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습니다. 이 개념은 효과적인 정찰에 의해 지원되는 특별히 개발된 폭격 드론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전차, 장갑차, 기타 장갑 차량과 포병을 찾아내어 타격할 수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반 만에 800대가 넘는 적 장비가 파괴되었습니다. 그 후 러시아군은 6개월 동안 단 한 번의 기계와 공세도 벌이지 않았다고 페도로프는 밝혔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전선에서 50km 이상 떨어진 러시아 자산을 반복적으로 타격한 작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미친 짓이야. 우크라이나의 중거리 타격 작전의 초점은 러시아의 군수 지원에 끼친 혼란과 그로 인해 고립된 크림반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우크라이나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별도의 작전을 진행해왔습니다. 이 작전은 크림반도에 대한 푸틴의 장악력을 약화시키는 군수봉쇄만큼이나 푸틴의 야망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샨 작전은 2단계로 이루어진 작전이었으며 1단계는 페도로프가 자신의 인용문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단계는 우크라이나의 드론 혁신으로 촉발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특수 드론이 개발되었으며 이 드론들과 우크라이나의 정찰 및 정보 수집 덕분에 800개가 넘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작전은 몇 주 혹은 몇 달간 준비됐으며 모두 우크라이나의 델타 시스템 덕분이었습니다. 그 시스템은 2025년 8월에 우크라이나 방위군 전 계층에 배치되었으며 우크라이나의 실시간 전장 상황 인식을 제공합니다. 드론이 러시아 진지를 촬영하거나 사진을 찍을 때마다 그 데이터는 델타에 업로드됩니다. 지상병사들의 보고와 우크라이나가 수집한 모든 정보도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모든 정보가 중앙 저장소에 모여 아샨 작전의 성공의 핵심이 된 연계 타격이 가능해집니다. 첫 단계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탱크, 포, 장갑 차량, 병력 수송 차량 위치를 파악한 후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페도로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파괴한 약 800대의 포병 유닛과 장갑차들은 모두 단 몇 방 사이에 제거되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는 이후 6개월간 기계화 공세를 한 번도 펼치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전장에 미친 영향이 분명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러시아가 2025년 5월 우크라이나에 기계화 공격을 계획했다고 주장합니다. 그 공격은 10월 이되어서야 실행되었고 이는 모두 아샨 작전 1단계 때문입니다. 이것은 2025년 여름과 초가을에 있었던 일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합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9월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보고서들에서는 러시아가 기계화 공격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2025년 하반기에 침투 전략으로 전환하여 장갑 공격을 감행하는 대신 2명 정도의 소규모 병력 단위로 우크라이나 영토에 몰래 침투시키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때는 이것이 러시아의 위험한 새 전략으로 여겨졌지만 이제 우리는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시안 작전 초기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침투 병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1단계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실제로 이 작전은 우크라이나가 전선에서 50k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한 949개의 목표물을 타격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페도로프에 따르면 약 800개는 우크라이나가 파괴했으며 나머지 150개는 타격만 받고 완전히 파괴되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 덕분에 우크라이나 라자루와 네메시스 부대가 작전에 참여한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두 부대 모두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숙련되고 악명 높은 드론 부대입니다. 특히 라자르 그룹은 푸틴의 침공 초기부터 우크라이나의 드론 중심 전략의 기초를 다지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130억 달러 이상의 러시아 장비를 파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그룹을 이끄는 파블로 옐리자로프 대령은 현재 우크라이나 공군 부사령관으로 러시아의 장거리 드론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의 대드론 방어망 개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쯤 궁금하실 겁니다. 영상 초반에 우크라이나가 1000대 이상의 장갑차와 포병 시스템을 파괴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800 반복했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가 주장한 949개 표적도 그보다 적습니다. 작전의 시 2단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러시아의 공격력을 무너뜨린 치명적인 공격에 느낌표를 찍으며 그 숫자를 4자릿수로 끌어올렸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치명적인 작전 1단계는 2025년 상반기 중 어느 시점에 수행된 것으로 보이지만 페도로프는 2025년 5월 러시아의 계획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단계에 대해서는 언제 시작됐는지 등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우크라이나는 아시안 작전의 2단계를 시작했고 이번에는 목표를 선정하는 데 있어 더욱 전략적인 접근을 취했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2단계에서 포병 시스템에 집중했고 우크라이나 내 4개의 주요 지역에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들 지역 모두 러시아의 지상 진격 시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들은 도네츠크, 헤르손, 스타로비스크, 그리고 자포리자였으며 이 지역의 모든 러시아 진지는 최대한 많은 포병을 파괴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드론의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아시안 작전 2단계가 끝날 무렵 우크라이나는 추가로 231개의 표적을 타격했고 그중 171개의 표적이 파괴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가로챈 러시아 통신과 결국 델타에 업로드된 목표 확인 영상이 결합되어 그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첫날부터 이미 그 영향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측정한 위치에 따라 전선 여러 지역에서 러시아의 활동이 30%에서 81%까지 감소했습니다. 작전 아시안이 끝날 무렵 우크라이나는 공식적으로 1180개의 표적을 타격했으며 그 대부분이 타개되었다고 유나이티드 타입스 미디어는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맞서 자국을 방어한 노력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작전 아시안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가 수행한 작전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작전 중 하나로 꼽혀야 하며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된 조정력과 지휘의 질 측면에서 스파이더웹 작전과 나란히 놓일 수 있습니다. 물론 스파이더웹 작전이 두 작전 중 더 많은 주목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작전은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몰래 러시아로 들여보내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전략 폭격기 몇 대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선에서의 효과성 측면에서는 작전 아시안이 우크라이나의 작전에 훨씬 더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고 작전 아시안에 대해 아직 말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페도로프에 따르면 작전의 두 번째 단계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포신을 파괴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새로운 유형의 드론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이는 6월 17일 유나이티드 24 미디어가 페도로프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이 새로운 드론에 대해 거의 밝히지 않았으나 표준 드론 투하로 러시아 포병을 무력화하기는 어렵고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만큼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페도로프는 손상된 포병은 종종 수리 가능해 드론 공격의 효과가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엔지니어들은 아시안 작전용 신형 탄약을 개발했습니다. 이 탄약은 러시아 포병의 포신을 직접 겨냥해 완전히 파열시켜 해당 화포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듭니다. 특수포탄이 개발되었고 단 이틀 밤 만에
러시아 포병 250문이 파괴되었습니다. 각각의 사례마다 영상 증거가 있다고 페도로프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포신 파쇄기에 대해 잘 모르며 그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새로운 탄약에 대해 말을 아낄수록 러시아가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앞으로 아샨 작전의 또 다른 단계를 실행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은 아샨 작전이 왜 중요한가입니다. 곧 그 질문에 답해드리겠지만 그 전에 잠깐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은 지금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저희 채널에서 유익한 정보를 얻고 계시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도 눌러서 앞으로 올라오는 영상들도 꼭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샨 작전이 무엇이 아니었는지 압니다. 페도로프는 이 2단계 수년간의 작전이 우크라이나 공세와 무관하다고 말합니다. 이 작전은 러시아 공세 저지가 목적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초기 단계의 3일간 공격에서 1000대가 넘는 드론을 사용했고 이후 단계에서도 수백 대의 드론을 더 사용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러시아가 이 작전이 없었다면 보여줄 수 있었던 맹렬한 공격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026년에 우크라이나가 시작한 반격 작전들 중에서 아샨 작전과 그로 인한 러시아군의 약화가 도움이 된 사례가 있습니까? 아마도 그렇지만 본래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주 목적은 앞서 말했듯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도시와 방어선을 강하게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각 목표물이 우크라이나 진지와 도시에 가해지는 공격을 줄인다고 말하며 이러한 작전 하나하나가 적을 약화시키고 전장에서 적이 자신의 조건을 강요할 수 없는 순간을 앞당긴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두 단계 모두 생존 가능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러시아는 분명히 아샨 작전 2단계 이후에도 지상 공격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크라우다지가 7월 1일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선에서 256건의 충돌을 벌였습니다. 가장 치열한 전투는 포크로스크와 슬로비안스크 지역에서 벌어졌으며 두 지역 모두 우크라이나가 2단계에서 목표로 삼았던 도네츠크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수많은 충돌에서 우리는 아샨 작전의 진정한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푸틴이 어차피 모든 공격을 지시했을 겁니다. 그의 병사들에게 기갑 전력과 포병 전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겐 모든 걸 좌우합니다. 러시아의 지상전 방식 때문입니다. 특히 포병은 러시아식 전쟁 방식의 핵심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끊임없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나왔지만 실제로 러시아가 지상에서 진격할 때는 포병이 핵심입니다. 왕립합동 군사연구소는 러시아가 서방군과는 다르게 포병을 운용한다고 지적합니다. 서방 군대가 보통 기동을 지원하기 위해 포병을 사용하는 반면 러시아군은 보통 포병으로 방어선을 폭격할 수 있는 위치에 들어가기 위해 기동을 합니다. 이런 근본적 접근 차이는 우크라이나 대응에 매우 중요합니다. 러시아에게 포병은 영토를 두고 벌어지는 근접 전투에서 그들의 군대가 사용할 수 있는 주요 화력 수단입니다. 러시아의 모든 합동 무장 부대는 우크라이나의 방어선을 상대로 끊임없이 포격을 퍼부을 수 있도록 배치된 포병 부대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런 포병 부대들은 공격 시 전선으로 나가 화력을 지원한 뒤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후방 지역으로 철수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샨 작전 2단계는 러시아 방식에 대응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포병의 공격을 덜 받게 되었다고 말할 때 그것은 아샨 작전 중에 그 포병이 대대적으로 파괴되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선 이는 자국군이 훈련대로 공격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포병이 애초에 배치될 포병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포격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결국 돌격 부대는 더 강력한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공격해야 하고 그 앞에는 치명적인 드론들이 떼지어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수백 대 장갑차를 무력화하기 위해 기발한 작전을 썼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그 결과 러시아의 돌격 부대는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러시아군이 도달하기 전에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약화시켜야 할 포병 지원 없이 공격을 간행해야 합니다. 결과는 불가피합니다. 러시아 병사들은 그렇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을 만큼 많이 희생됐고 우크라이나 방어선은 러시아 포병 전략의 압박이 약해 더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샨 작전의 이 측면에 대한 멋진 결말로 전쟁 전체에서 러시아의 포병 손실이 너무나 막대해서 최대 34,000대의 장비를 잃었기 때문에 러시아는 즉석에서 새로운 공격 전술을 고안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원래 포병을 사용했을 상황에서 드론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FPV 드론 사용은 러시아에 새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이런 드론들도 포병 보조 역할이었습니다. 이제 드론이 핵심 역할을 해야 하며 이는 앞으로 우크라이나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드론 생산을 늘리면서 특히 화력 면에서 포탄과 가장 가까운
중폭격 드론의 생산을 늘리면 포병이 제공할 수 없었던 정밀성을 얻게 될 것입니다. 드론 분야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보다 훨씬 앞섭니다. 이것이 바로 아샨 작전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드론 우위가 얼마나 깊고 오래 지속됐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아샨 작전 중 우크라이나가 타격한 거의 모든 목표는 드론으로 공격됐습니다. 이는 드론 정밀 타격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보다 앞섬을 보여줍니다. 러시아는 이제야 전선에서 같은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포병 전략에 큰 타격을 준 후에야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따라잡으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물량과 기술 면에서 앞섭니다. 6월 11일 우크라이나군 최고사령관 올렉산드르 시르스키는 우크라이나가 5월 한 달 동안 거의 18만 개 군사 목표물을 타격했으며 그 대부분이 드론에 의해 공격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FPV 드론은 이제 전장에서 러시아 FPV 드론보다 1.5대 1로 더 많아졌으며 그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중거리 타격 드론 등장으로 아샨 작전의 향후 모든 단계에서 우크라이나가 이전보다 더 깊은 곳까지 타격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두 단계에서 우크라이나는 전선에서 50km 이상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의 중거리 타격 드론은 200km 이상을 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 드론들은 러시아의 후방 물류를 파괴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포병을 이런 거리로 후퇴시켜도 여전히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포병은 50km 거리에서는 이미 무용지물이고 200km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우위가 커질수록 러시아는 포병을 더 멀리 밀어낼 수밖에 없고 그 결과 포병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드론 얘기를 계속하자면 우크라이나는 드론 기술과 전술에서 러시아보다 훨씬 앞섭니다. 러시아는 많은 포병을 잃은 채 우크라이나 방식을 도입하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드론 요격기로 러시아 샤이드 드론을 도시에 추락하기 전에 격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선과 중거리에서 투입하는 많은 드론들은 이제 AI를 이용해 이동하고 자동으로 목표물을 식별합니다. 이러한 능력 덕분에 위성 항법이 필요 없어지며 이는 러시아의 전자전 시스템이 방해할 심호 자체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러시아도 같은 목적으로 AI를 쓴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더 두드러진 성과를 내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드론의 뛰어난 성능 앞에서 AI 능력을 과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샨 작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드론 분야에서 존재하는 진정한 격차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혁신을 이어가면 세 번째 단계도 조용히 진행될 수 있고 러시아가 막지 못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다음 단계의 범위는 러시아의 드론 운영 시설까지 확장될 수 있으며 이는 러시아가 포병 문제에 적응하는 것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드론이 우크라이나 전쟁 흐름을 바꾸는데 핵심 역할을 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아샨 작전은 흐름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러시아는 더 많은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6월 25일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수행할 새로운 40일간의 전략 계획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의 목표는 러시아가 전쟁을 포기하도록 압박하는 것이며 그 압박은 중장거리 타격에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포병 약화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기반 시설과 물류를 더 자주 타격하고 있습니다. 이 40일간의 압박 기간, 아샨 작전의 세 번째 단계가 진행될까요? 젤렌스키는 말하지 않고 있고 러시아는 실제로 일이 벌어질 때까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이 비밀 작전에서 자국의 기계로 러시아의 기계에 맞섰다는 점입니다. 이제 2025년 중반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많은 일이 더 잘 이해됩니다. 푸틴을 이스마엘이라고 부르고 그를 바다로 보내세요. 우크라이나는 그와 군인들을 위한 멋진 선물을 준비했고 이는 에이오브 선장을 파멸시킨 거대한 흰 고래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푸틴이 자신의 배에 탄 선원들이 괴멸하는 걸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그 선원들은 우크라이나가 곧 풀어놓을 것에 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모비딕이 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흰 고래는 러시아 함정을 잠수함으로 만들 만큼 강력합니다. 우리는 6월 8일부터 9일까지 키이우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노르딕 GIH 네이벌 포지 2026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혁신적인 방위 산업에서 나온 최신 걸작을 처음으로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 컨퍼런스는 우크라이나와 북유럽 파트너가 개발한 해군 무기를 선보였고 그중 모비딕이 특히 돋보였습니다. 아바리드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이 신형 무기는 이전에 다른 우크라이나 해군 무기에서 선보였던 기능들을 하나의 상업용 플랫폼에 통합해 우크라이나군의 여러 부대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또한 이 무기가 동맹국에 판매되어
우크라이나의 유럽 핵심 방위 역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모비딕이 단순한 콘셉트가 아니라 이미 실전 배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밀리타니는 모비딕의 모든 구성 버전이 이미 개발되었으며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순간에도 모두 실전에서 운용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회사의 흥미로운 아이디어만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의 흰 고래는 이미 바다를 누비며 러시아 해군에 큰 피해를 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비딕이 등장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무기 패키지에 대해 실제로 뭘 알고 있을까요? 기본적인 것만 해도 충분히 인상적입니다. 모비딕은 약 1400km의 사거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해상 드론입니다. 그 정도면 흑해 전체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아조프에도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이 플랫폼은 무장을 할 수 있고 자율적으로 작동합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에 따르면 모비딕은 120시간 동안 사람의 개입 없이 항해할 수 있습니다. 이 고래는 단순한 흰 고래가 아니라 직접 사냥하는 괴물로 흑해를 사냥터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새로운 해상 드론은 시속 65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어 대부분의 러시아 군함은 물론 러시아가 배치할 수 있는 더 빠른 보트들까지 따라잡기에 충분히 빠릅니다. 또한 파고 1.2m까지의 해상에서도 운항이 가능합니다. 즉, 이는 흑해에 매우 적합합니다. 2014년 연구에 따르면 흑해의 평균 파고는 0.7m 이하이며 모비딕은 이보다 훨씬 쉽게 운항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만으로도 충분히 인상적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이 해상 드론은 빠르고 항속거리가 길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요한 해역에서 작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된 매우 유능한 해상 드론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모비딕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는 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이 드론에 미사일을 탑재하는 것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 언급은 겉보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비딕이 이전에 등장했던 어떤 해상 드론 패키지보다 더 특별한 이유는 바로 하얀 고래가 6가지 버전으로 존재하며 각각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6가지 버전은 3가지 범주로 나뉘어 우크라이나가 타격, 공격, 방공 관련 임무를 모두 아우를 수 있게 합니다. 마지막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모비딕의 방공형은 MD1과 MD2로 불립니다. 두 경우 모두 모비딕이 요격 드론을 탑재하지만 드론 종류는 다릅니다. MD1은 최대 5대의 고정익 요격기를 탑재해 플랫폼에서 발사, 흑해를 넘어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러시아, 샤이드 계열 등 공격 드론을 격추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오랫동안 크림반도를 공격 드론의 발사 거점으로 사용해왔으며 이전에는 내륙 지역에서 발사했지만 2025년 9월 기준으로는 크림반도 서해안에서 발사하고 있습니다. 요격 드론을 탑재한 MD1은 러시아 샤이드 계열 드론이 우크라이나 본토에 도달하기 훨씬 전에 막아낼 수 있습니다. MD 역시 요격 드론을 탑재하고 있지만 이들은 쿼드코터 형태이며 이 모비딕 버전은 총 8대를 실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러시아의 샤이드 드론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이 자신들 아래에서 숨어 있다가 요격 드론을 발사할 해상 드론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을 테니까요. 이렇게 보면 모비딕의 방어적 유용성을 알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새로운 드론으로 러시아 군함을 잠수함으로 만들 수 있다고 했죠. 여기서 MD, MD3, MD, MD4 변형이 등장합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두 모델 모두 중장거리 표적 타격용 폭발물 탑재로 설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모델 중 MD, MD3가 가장 흥미롭습니다. 이 드론은 아브로의 극비 모리건 드론을 탑재할 수 있으며 이 드론은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 고립작전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5월 30일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모리건을 처음 보도한 매체 중 하나였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 부대의 412 네메시스 여단 2 드론을 사용해 마리우폴에서 크림반도까지 이어지는 보급로를 따라 러시아군의 군수 보급망, 특히 보급, 연료 트럭을 공격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 드론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은 많지 않지만 고정이 타격 드론이며 수백 킬로미터를 비행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 드론은 러시아 트럭들이 크림반도를 드나들며 연료와 보급품을 실어 나르는 R280 고속도로를 죽음의 함정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이 드론이 후테익을 갖추고 레일이나 슬링샷 플랫폼으로 발사돼 활주로가 필요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 점이 모리건이 MD-MD3 SE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해상 드론에는 활주로가 없으니 여기에 탑재하기에 가장 알맞은 무기는 목표 지점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발사할 수 있고 이륙에 도로도 필요 없는 중거리 타격 드론입니다. 이제 러시아 차량에 대해 효과가 입증된 드론이 크림반도의 해안 방어, 흑해에서 항해를 시도하는 러시아 함정, 그리고 러시아가 흑해 지역에 설치한 방공 시스템과
레이더 같은 정찰 자산을 상대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MD4도 있습니다. 이 모비딕의 변형은 MD3에 비해 정보가 적게 알려져 있습니다. 밀리타리가 보도한 정보는 MD4가 전략적 거리에서 고우선순위 표적을 상대하기 위해 사용될 일종의 제트 추진 무인 항공기를 탑재할 것이라는 점뿐입니다. 이 드론의 종류는 전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터보제트 엔진 드론을 보유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파리 유로사토리 2026에서 공개된 UAV290도 포함되며 이는 모비딕 공개 몇 주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 드론은 65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고 100kg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으며 고체 연료 부스터를 사용해 발사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는 활주로가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UAV290, 이 러시아 인근 흑해로 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러시아의 함정들은 모리건보다 더 강력할 수도 있고 최고 속도가 시속 800km에 달하는 공격 드론을 상대해야 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번 모비딕 버전에 어떤 드론을 쓸지 확인하려면 MD4가 실제로 물 위에 나오는 걸 봐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카테고리와 모비딕의 마지막 두 가지 변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MD5와 MD6은 공격형 버전으로 러시아의 군함과 항공 자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더 전통적인 무기들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MD5는 진정한 강타자입니다. 이 모델은 브라우닝 M2 중기관총 모듈을 장착할 수 있어 공중과 수상 표적 모두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모델은 미사일도 탑재하고 있는데 R-73 또는 AIM-9 미사일 중 하나를 장착할 수 있으며 둘 다 대공 미사일입니다. R-73은 소련 시대의 무기로 최대 시속 2500km로 비행하는 표적을 고도 20km까지 요격할 수 있습니다. AIM-9 미사일의 경우 미국과 이 미사일을 사용하는 우크라이나의 서방 파트너들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것입니다. 초음 속의 열추적 기능을 갖추고 강력한 고폭탄 탄도를 장착한 AIM-9은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최고의 대공 미사일 중 하나입니다. 이 미사일과의 호환성으로 우크라이나는 MD5를 파트너 국가에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MD5를 통해 우리는 모비딕의 한 버전을 볼 수 있는데 이 버전은 러시아가 흑해나 크림반도 상공에 보내는 전투기와 폭격기를 상대하려고 설계된 듯합니다. 후자는 우크라이나에게 특히 큰 문제입니다. 러시아는 더 가치 있는 항공 자산을 점령지 밖에 두고 대신 적진 뒤에서 미사일과 활공 폭탄을 발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효과적으로 작동 중입니다. 유나이티드24 미디어에 따르면 러시아는 6월 우크라이나에 59발의 순항미사일 6발에 대함미사일 39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순항미사일은 전투기나 폭격기에서 발사됐으며 일부는 크림반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에 따르면 러시아는 하루 최대 250개의 활공폭탄을 우크라이나에 투하하며 항공기들은 이를 위해 하루 최대 200회 출격합니다. MG5를 통해 우크라이나는 이제 이러한 무기를 발사하는 데 사용되는 항공기를 하늘에서 격추시킬 수 있는 해상 드론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요격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발사 원점을 타격하려 하며 MD5가 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크림반도 앞바다의 해상 플랫폼에서 발사되는 대공 미사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에 미사일과 활공 폭탄을 발사하는 데 있어 크림반도를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MD6입니다. 이 플랫폼이 러시아 군함의 가장 위험한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이 플랫폼은 공격용 FPV 드론을 운반하며 이 드론들은 방공망부터 소형 선박까지 다양한 표적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모비딕 버전의 비장의 무기는 드론에 탑재된 300kg짜리 탄두입니다. 이 탄두 덕분에 MD6은 우크라이나의 가미카제 고래가 되었으며 전함의 구멍을 뚫고 항만 인프라를 완전히 파괴할 만큼 강력합니다. 이 모비딕 버전은 우크라이나가 이미 흑해에서 러시아 자산에 큰 피해를 입힌 기존 해상 드론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러시아를 기다립니다. 모비딕의 6가지 버전 각각이 모두 작동 중이며 제조업체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대량 생산을 위한 단계인 표준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발생하면 러시아는 곤란해집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유럽 방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 중 하나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된다는 점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지금 밀리터리 쇼를 시청 중임을 안내드립니다. 이런 인사이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두셨는지 꼭 확인하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모비딕은 이미 게임 체인저로 보입니다. 이 무기는 특히 흑해 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미 그 전투에서 이겼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흑해는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전략 자산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변변한 해군도 없었고 러시아는 70척이 넘는 군함과 잠수함의 흑해 함대를 보유했습니다. 이 함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상선을 봉쇄하고 본토 공격과 우크라이나로 병력과 장비를 지속적으로 수송할 수 있게 할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일은 푸틴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사일과 해상 드론을 조합해 흑해 함대의 상당 부분을 초토화시켰습니다. 2024년 초까지 우크라이나는 흑해 함대 군함 약 3분의 1을 침몰 또는 무력화시켰고 러시아는 남은 군함을 기지에서 철수해 우크라이나 미사일과 해상 드론 사정권 밖으로 숨기려 하고 있습니다. 6월 26일 보고서에서 메초는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무기에 의해 산산조각 날 것을 두려워해 더 이상 흑해나 아조프해에 수상함을 보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해군 대변인 드미트로 플레텐추크가 비꼬듯이 말했듯이 점령군은 아조프해나 흑해 어디에도 더 이상 어떤 함정도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몇 달 동안 바다로 나가는 것은 일종의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크라이나가 흑해를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 면에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모비딕이 잠재적 게임 체인저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다양한 변형을 보유해 우크라이나는 흑해를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변형에 대해 이야기하며 몇 가지 가능한 방법을 이미 언급했습니다. 이 자율 드론들은 순찰을 돌면서 이미 러시아에게 치명적인 해역으로 변한 곳에 들어오는 러시아 함정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그 함정들은 잠수함이 될 것이고 우크라이나는 이미 스스로 만들어낸 유리한 위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푸틴이 러시아의 흑해 이용을 바라던 희망은 모비딕 드론 함대에 의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들은 어뢰로 쉽게 격침할 수 없는 고래들입니다. 그리고 드론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들과 싸우기 위해 희생해야 하는 군함들보다 훨씬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모비딕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고립작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그 작전에서 또 어떤 것을 내놓을 수 있을지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물류 봉쇄 프로그램 덕분에 우크라이나는 중거리 타격 드론을 조직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크림반도에 비정통적인 봉쇄를 만들어냈습니다. 도로, 다리, 트럭 등이 모두 표적이 되어 보급품과 연료가 크림반도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반도에 있는 정령군들은 이제 엄청난 연료 부족과 끊임없는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직면해 있으며 이 모든 것은 크림반도에서의 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이제 모비딕이 등장했습니다. 이제부터 고립작전은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선박을 겨냥할 수 있는 모비딕의 버전은 도로 차단으로 러시아가 크림반도에 보급품을 나르는 페리가 주요 표적이 될 것입니다. 그 선박들과 케르치대교 모두 표적이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카미카제 MD6를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공중 드론이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새로운 해상 드론의 버전만으로도 케르치대교를 원거리에서 타격하기에 충분할 수 있으며 러시아 정령군이 본토로 이동할 수 있는 모든 육상 경로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손에 쥔 것은 비전통적인 봉쇄를 조금 더 전통적으로 만들 수 있는 무기입니다. 모비딕 함대가 크림반도를 둘러싸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상황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선박 출입이 모두 통제되고 군사 자산은 매일 공격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이용해 우크라이나 본토를 공격하려 한다면 그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요격 드론과 대공 미사일까지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현재 크림반도에 영향을 주는 모든 문제는 모비딕의 대량 생산이 시작되면 더 악화될 것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고립된 섬으로 만들 전략을 완수하고도 남을 만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비딕의 가격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재다능함은 부족하지만 새로운 드론과 많은 유사점을 가진 시베이비의 경우 디펜스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한 대당 약 20만 달러의 비용이 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모비딕 가격이면 우크라이나는 수십 대를 만들 수 있고 러시아는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크림반도 고립 전략이 더 발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비딕이 어디에서 공개되는지 생각해보세요. 우크라이나 노르딕 DIH 네이벌 포지 2026 컨퍼런스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미래를 내다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새 드론은 흑해와 크림반도에 즉각적 목표를 수행하겠지만 우크라이나는 파트너들이 모비딕에 주목하길 바랐습니다. 이 드론은 우크라이나 북유럽 동맹국 회의에서 공개됐습니다. 모비딕 도입으로 우크라이나는 유럽 동맹국들에게 가장 중요한 방위 파트너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는 데 쓸 또 하나의 무기를 갖게 됐습니다. 즉, 이 드론은 우크라이나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첨단 방위 기술을 제공하는 나라로 탈바꿈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분야에서 우크라이나의 성장세를 이미 보고 있습니다. 지난 봄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드론 딜 출범을 발표했습니다. 이 딜은 우크라이나와 중동, 유럽, 코카서스 등 여러 국가 간의 글로벌 파트너십입니다. 그 협정은 각국이 우크라이나 사례를 참고해 다층 방공망을 구축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모비딕은 우크라이나가 해상 방위 분야에서도 비슷한 일을 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2026년 초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영향을 받은 많은 중동 국가는 자국을 향해 발사되는 샤이드 드론과 이란의 고속정을 상대하기 위해 모비딕이 주변을 항해하며 대응해주길 매우 바랐을 것입니다. 발트해와 지중해 지역에서 러시아와 대치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은 심각한 해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용, 효율적인 드론 솔루션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전망에 군침을 흘릴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비딕으로 우크라이나는 흑해와 크림반도 전략에 효과적인 추가 전력을 완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푸틴의 러시아와의 싸움을 준비하는 파트너들의 방어 체계에 더욱 깊이 스며들 수 있는 완벽한 무기 패키지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모비딕의 기동성을 갖춘 우크라이나가 점령된 크림반도를 향해 거대한 것을 보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크게 패배하는 걸 보니 점점 기분이 좋아집니다. 2026년 M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죠. 러시아는 계속 밀어붙이려 하지만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러시아가 그 어느 때보다 더 빠르게 패배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봄, 여름 공세가 멈춘 가운데 러시아는 16배 빠르게 패배하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계속 손실을 입히고 있습니다. 푸틴은 이 상황을 더는 오래 끌 수 없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한계점에 다다랐지만 여전히 큰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왜 푸틴은 이렇게 적은 성과를 위해 이렇게 많은 병사들을 희생시키고 있는 걸까요? 곧 알게 될 겁니다. 먼저 몇 가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7월 1일 러시아 공세작전 분석에서 전쟁연구소, 즉 RISW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6월 공세에서 잡전상 의미 있는 목표를 전혀 달성하지 못했고 우크라이나에서 겨우 30.43제곱킬로미터만 점령하는 데 그쳤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은 푸틴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다시 흑자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이 결과는 러시아가 영토 손실을 겪었던 2달에 이어 나온 것입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의 맹렬한 반격으로 여러 주요 지역에서 영토가 해방되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30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2025년 6월에 러시아가 달성한 것과 비교하면 그것은 정말 초라한 양입니다. 1년 전 러시아가 얻었던 481제곱킬로미터조차도 꽤나 초라합니다. 그때의 대규모 공세를 치른 대가로는 그건 사실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2026년 6월에 우리가 본 것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사실상 16배 나 더 나쁩니다. 2026년 6월에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 그만큼이나 적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시작 전에 저지한 러시아의 실패한 공세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훨씬 더 나빠집니다. 우리는 러시아가 작년보다 16배 더 빨리 공세 모멘텀을 잃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그 답은 지연이 계속되고 사상자 수가 급증하는 잔혹한 현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전쟁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의 영토 진격 속도는 무려 16배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진격 속도는 거의 멈췄지만 러시아가 1km를 점령할 때마다 치르는 희생은 16배 더 커졌다는 겁니다. 2025년 6월 당시 러시아는 1제곱킬로미터를 점령할 때마다 평균 68명의 병사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6월에는 무려 39,490명의 사상자를 내고도 거의 영토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즉, 이제 러시아는 1제곱킬로미터를 점령할 때마다 사상자 수가 사상 최고치인 1298명에 달한다는 뜻입니다. 푸틴은 여전히 피를 땅과 맞바꾸려 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그 대가를 19배나 올려놓았고 러시아의 공세 속도는 16배나 느려졌습니다. 이건 미친 짓입니다. 이건 분명 지속 불가능하며 러시아가 돌파구에 겨우 다가가려고 이렇게 많은 병사를 희생한 것도 아닙니다. ISW는 2026년 현재까지 러시아의 진격 대부분이 콘스탄티니프카에서 이루어졌다고 지적합니다. 콘스탄티니프카는 강력한 도네츠크 요새벨트의 남쪽 거점입니다. 그 도시에서의 점령이 러시아가 초라한 6월 공세에서 차지한 모든 성과의 70%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침투자를 포함하면 러시아는 그 도시의 37%의 병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침투자를 제외하고 러시아가 완전히 장악한 도시의 부분만 계산하면
그 비율은 훨씬 낮아집니다. 러시아가 콘스탄티니우카에 처음 진입한 시기는 2025년 10월, 임을 기억하세요. 약 9개월간의 전투 끝에 관대하게 봐도 도시의 약 3분의 1만 점령한 셈입니다. 그러나 이는 러시아가 요세벨트 남쪽 끝에서 교착 상태에 빠졌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인명 피해를 입었다는 의미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분노할 것입니다. 그는 벨트가 2026년 9월까지 무너질 것이라 했지만 그의 병사들은 네 도시 중 한 곳에서 여전히 고전하며 거의 전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모든 문제 해결책으로 9월 기한을 12월 31일까지 연기하자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겠죠, 블라디미르 푸틴. 진격 속도가 나무늘보도 부끄러워할 만큼 느린 군대에게 몇 달을 더 준다고 해서 앞으로 6개월 안에 요세벨트 전체를 무너뜨릴 만큼 갑자기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까요? 이걸 표현할 단어는 하나뿐입니다. 어리석다는 거죠. 그래도 이게 도네츠크 마감일이 연기된 게 벌써 15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푸틴. 당신은 2022년에 5번, 2023년과 2024년에 2번씩, 2025년에 3번 마감일을 정했잖아요. 이제 3월 31일, 9월 1일로 정하고 2026년에 3번 더 추가했잖아요. 다른 누구라도 그 실패율을 보면 아마도 도네츠크는 정말로 뚫기 힘든 곳이고 푸틴의 마감일은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에 고통을 더하는 타격 작전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러시아의 모든 실패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그 작전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에 대한 장거리 타격을 가속화하고 2026년에 중거리 타격 수단까지 전력에 추가하면서 러시아의 진격 시도를 뒷받침하는 체계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6월 수치는 엄청납니다. 우크라이나는 6월에 러시아 목표물을 중거리에서 303회 타격해 5월보다 93회 더 많았습니다. 러시아는 한 달 동안 연료 차량과 연료 탱크를 12,867대 잃었는데 이는 2025년 6월에 잃었던 수치의 4배에 달합니다. 그리고 2053문의 포병 시스템도 잃었는데 이는 2025년 6월에 1243문과 비교되는 수치입니다. 점령지 전역에서 러시아의 군수 지원이 방해를 받고 있으며 이는 의미 있는 진격을 시도하다 실패하는 최전방 병력들을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 등 41개 러시아 연방 지역에서 석유 인프라와 군사 목표를 타격했습니다. 이들 지역 중 많은 곳이 이제 연료 부족을 겪고 있으며 크림반도 역시 러시아 본토와 점령된 우크라이나로부터 고립되고 있습니다. 이는 불법적으로 합병된 반도에서 점령군을 영원히 몰아내기 위해 벌어지는 가혹한 작전의 일환입니다. 이것이 2026년 푸틴과 그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실제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처참한 진격 속도가 푸틴이 얻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능력을 우크라이나가 개발해 러시아가 불타고 있습니다. 그래도 바닥을 쳤으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푸틴, 네가 벌써 바닥을 쳤다고 생각한 것처럼 말이야. 그래,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것만 봐도 러시아 상황이 충분히 안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든 그보다 더 나빠진다는 거야. 7월 1일 보고서에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를 푸틴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인력과 자금 면에서 모두 통제 불능 수준으로 비용이 치솟고 있다고 밝혔어.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러시아의 공세가 지난 100년간의 전쟁 중 가장 느린 수준 중 하나로 전락한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어. CSIS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 만 점령한 전쟁에서 약 140만 명의 사상자를 낸 것으로 추정돼. 이 점령지 대부분은 전쟁 초기에 얻었고 20%에는 2014년 러시아가 차지한 크림반도도 포함된다. 140만 명의 사상자 중 최대 45만 명. 이 CSIS가 회복 불가능한 손실이라고 부르는 인원으로 전사한 것을 의미해 부상자들 중 다수는 다시 전투에 복귀하더라도 제대로 된 역할은 못할 거야. CSIS에 따르면 이런 수치는 현대 전쟁 시대에 전례가 없어. 곧 이유를 설명할게. 그 전에 지금 밀리터리 쇼를 보고 있다는 점을 잠깐 상기시킬게. 이런 내용은 앞으로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채널에서 유익한 정보를 얻고 있다면 구독하는 것 잊지 마. 그래서 CSIS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다른 현대 군사작전들의 결과를 비교해봤어. 결과는 푸틴이 원하던 것이 아니었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입은 사상자 수만 봐도 미국 군대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치른 모든 전쟁에서 겪은 손실의 4배에 달해. 그 안에는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같은 참혹한 분쟁들도 포함돼. 두 전쟁 모두 미국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특히 베트남전쟁의 경우 미국의 목표를 달성하지도 못했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이 80년간 겪은 피해의 4배를 입고 있어. 푸틴에게 정말 뼈아플 것은 그가 소련의 영광의 시절로 러시아를 되돌리고 싶어 안달이지만 정작 자신이 본받고 싶어하는 지도자들에게 완전한 실패로 조롱받게 된다는 점이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입은 손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과 러시아가 겪은 모든 손실을 합친 것보다 9배나 더 많아. 다시 말하지만 9배나 더 많아. 푸틴이 자신의 유산을 러시아를 소련 시절이나 러시아 역사에서 이른바 영광스러웠던 다른 시대로 되돌려 놓는 것으로 남기고 싶다면 그는 실패하고 있는 거야. 러시아 상황은 절대 나아지지 않을 거야.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6년에 매달 3만에서 3만 4천 명의 병력을 잃고 있다고 보도했어. 6월 수치를 더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사상자 수가 4만 명에 너무 가까워져서 매우 불편한 상황이 돼. 이런 손실은 새로운 계약병들로 보충되지 않고 있어. 러시아는 한 달에 2만 7천 명을 자원병을 모집하고 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가 매달 러시아의 인력 우위를 조금씩 깎아내리고 있다는 뜻이야. CSIS에 따르면 일부 전선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한 명을 잃을 때마다 러시아는 8명의 병사를 잃고 있다고 해. 그리고 전선의 주요 지역에서의 진격 속도는 매우 느려. 앞서 언급했던 콘스탄티니우카에서는 러시아가 하루에 50m씩 전진하고 있어. 킬로미터가 아니라 미터 단위야. 대부분 사람들은 그 거리를 10초 안에 뛸 수 있어. 포크로스크에서는 러시아가 하루에 70mm씩 전진하고 있고 가장 좋은 성과를 내는 곳은 슬로비안스크 지역으로 하루에 90mm씩 전진하고 있어. 우리는 1차 세계대전 솜전투 이후로 이런 숫자를 본 적이 없어. 그리고 그건 푸틴이 자랑스러워할 일이 아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우위가 효과를 내기 시작했어. CSIS는 우크라이나가 AI 기반 및 자유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전장 곳곳에서 보고 있는 러시아의 실패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 이것이 8대 1 사상자 비율이라는 말이 나오는 큰 이유 중 하나야. 푸틴은 여전히 자신의 병사들을 전진시키려고 애쓰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AI 드론과 자율무기 사용을 완벽하게 익혀서 병사들을 전선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으면서도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어. 러시아도 자체적인 AI 강화로 대응하려 하고 있어. 7월 3일 프라우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자포리자에서 AI가 탑재된 드론을 대량 배치하기 시작했어. 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하기 위해 AI 드론을 대량으로 비축한 지 몇 달이 지난 후이긴 하지만 분명히 우려되는 일이야. 하지만 러시아로선 너무 부족한 데다 이미 늦은 대응으로 보여. 우크라이나의 드론 우위는 계속 커지고 있어. 전선에서 우크라이나는 FPV 드론 수에서 1.5대 1의 수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어. 우크라이나는 드론으로 러시아와 맞설 뿐 아니라 장거리 공격에선 러시아보다 앞서기도 해. 러시아는 AI와 드론을 잘 다루지 못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어디서든 발사 가능한 드론을 개발 중이야. 우리는 그것을 해상에서도 볼 수 있어. 한때 러시아 선박을 상대로 가미카제 공격에 사용되었고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해상 드론이 이제는 흑해와 크림반도에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FPV 드론을 발사하는 플랫폼으로도 변신했어. 이 모든 것에 드는 러시아의 비용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야. 우리는 이미 모집 인원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어. 월 평균 2만 7천 명이 지원했지만 러시아는 6월 이후 12,000명 이상 부족해. 하지만 우리는 재정적으로도 그 영향을 볼 수 있어. 러시아가 소모전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무너뜨리려 했던 전략은 이제 드론이 전장 사상자의 최대 90%를 차지하게 되면서 완전히 무너졌어. 이제 인디펜던트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막대한 손실로 인한 전쟁 비용 급증 때문에 연간 예산, 예상치보다 최소 280억 달러를 초과 지출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 러시아의 전쟁 지출은 2026년 1분기에 새로운 기록을 세웠어. 침공에 835억 달러를 썼는데 이는 러시아 전체 예산의 거의 절반에 해당해. 2025년 4월로 돌아가 보면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이미 러시아가 전쟁에 1조 달러를 썼다고 주장했었지. 여기에 1년 조금 넘는 지출을 더하면 이 분기별 수치를 기준으로 러시아는 1조 달러보다는 1조 5천억 달러에 더 가까운 돈을 쓴 셈이야. 러시아는 심하게 지고 있어. 푸틴의 군대가 6월에 간신히 전세를 뒤집고 아주 미미한 진전을 이루긴 했지만 그 진전은 그 어느 때보다 느리고 대가도 너무 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영상 처음의 질문으로 이끈다. 푸틴은 왜 적은 성과에도 병사들을 많이 희생시키는 걸까? 답의 일부는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보고 있는 것이 전통적인 러시아식 전쟁 방식이라는 사실에 있다. 물론 이것은 끊임없는 희생을 포함하는 왜곡된 버전이지만 푸틴이 기대했을 만한 성과를 내고 있지는 않다.
제네바 솔루션스는 러시아의 전쟁 방식을 어머니들은 더 많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며 이는 사실이다. 수세기 동안 러시아는 단순히 병사들을 계속 전장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해왔으며 인력의 우위가 결국 적을 압도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거의 모든 러시아의 위대한 승리에는 수십만 아니면 수백만 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따르며 푸틴과 같은 지도자들은 대의를 위한 자기 희생이라는 문화를 이용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기존처럼 인명 희생을 감수하는 전쟁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큰 문제에 직면했다. 드론이 이 모든 상황을 바꿔놓았고 특히 우크라이나가 자율드론을 보유하게 되면서 병사들을 보호하면서도 러시아에 막대한 사상자를 입힐 수 있게 되었다. 그래도 블라디미르 푸틴은 완고하다. 21세기에 맞지 않는 소련식 사고방식을 가진 남자로 여전히 전통적 러시아식 방법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믿는다. 그것이 블라디미르 푸틴이 실패로 치닫는 침공을 멈추지 않는 이유 중 하나다. 하지만 이런 숙명적인 전통주의 뒤에는 훨씬 더 큰 이유가 숨겨져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에서 질 수 없어 승리하거나 사라질 때까지 싸울 것이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손에 넣기 위해 러시아 전체를 희생할 각오인 듯 제정신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러시아 지도자가 최대의 적을 어떻게 보는지 살펴봐야 한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최소한 새로운 러시아 제국의 씨앗을 뿌림으로써 자신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 필사적이다. 이상적으로 그는 생전에 그 제국이 완성되길 바란다. 우크라이나는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될 예정이었다. 푸틴의 왜곡된 우크라이나 침공 명분 중 하나는 우크라이나가 표트르 대제와 예카테리나 대제 같은 차르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러시아의 옛 제국의 일부라는 것이다. 대제라는 말은 푸틴에게 듣기 좋은 울림을 준다. 그리고 그의 뒤틀린 작은 마음속에는 우크라이나를 정복할 수 있다면 자신도 그 칭호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 푸틴은 자신의 에세이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의 역사적 통일에 대하여에서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은 서로 다른 문화와 역사를 가진 두 개의 별도 민족이 아니라 한 민족이라고 주장하며 이런 논리를 펼쳤다. 푸틴은 역사를 많이 잘못 알고 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는 자신이 러시아와 자신의 업적을 위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다. 그래서 푸틴은 매우 위험한 인물이다. 그는 위험해 병사들이 쓰러질 때까지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계속 보낼 것이다. 푸틴은 러시아가 이기거나 망하는 두 가지 길만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른바 역사적 정당성 뒤에서도 푸틴은 우크라이나에서 자신에게도 이기거나 완전히 망하거나 둘 중 하나뿐임을 깨닫고 있다. 푸틴은 궁지에 몰렸다.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이길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점점 받아들이고 있다. 적어도 그의 생애 동안에는 말이다. 하지만 그는 절대 질 수 없는 입장이어야 한다는 것도 안다. 수십 년 동안 푸틴은 러시아의 올리가르히들을 장악하거나 러시아 내부의 정부 흐름을 제한해 크렘린의 선전이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는 등 정권 교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왔다. 하지만 이제 그는 통제력을 잃고 있다. 4년 넘게 전투했지만 푸틴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우크라이나는 오히려 강해진 듯하다. 모스크바 시민들이 우크라이나 드론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을 볼 때 아무리 선전해도 푸틴이 전쟁을 영토로 끌어들인 사실은 숨길 수 없다. 이제 푸틴에게 남은 유일한 출구는 우크라이나에서 승리하는 것뿐이다. 하지만 철수는 반대 의견을 불러일으킨다. 그것은 의문과 분노를 불러오고 그림자 속에서 기회를 노리며 칼을 갈고 있는 이들에게 푸틴을 몰아내고 권력을 차지할 기회를 제공한다. 푸틴은 절박해져 위험한 인물이 되었고 이는 우크라이나, 유럽, 자국민 모두에게 해당된다. 7월 3일 텔레그래프는 미국 전문가들이 러시아가 폴란드 영토에서 심각한 확전을 계획 중이라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전술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군사력을 크게 소모하지 않았다면 말이 될 수 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의 후방가 되었다. 서방 무기들이 유럽을 통해 들어오고 우크라이나의 파트너십으로 우크라이나가 개발한 무기들 상당수이 유럽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는 이런 모든 무기들의 통로 역할을 하기에 명백한 선택지이며 이것이 푸틴이 긴장을 고조시키는데 관심을 보이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하지만 이는 전술적으로 큰 묘수는 아니다.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이다. 푸틴은 폴란드 영토에서의 어떤 긴장 고조도 노골적인 공격에 가까워지면 나토 제5조가 발동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러시아는 전쟁에서 지고 있고 국민들도 지쳤다. 이것이 블라디미르 푸틴이 직면할 냉혹한 현실이다. 그는 여전히 현실을 외면하려 한다. 2만 번의 공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가 절대 없을 거라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모스크바는 이제 최전선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전역에 우크라이나 드론이 날아 목표물을 타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격은 2만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푸틴은 이미 죽고 묻힌 가짜 제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모를 뿐입니다. 푸틴은 6월 30일부터 7월 1일 이른 아침까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해 갖게 된 드론 우위를 또 한 번 실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와 측근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공습을 감행했지만 결과는 뻔했습니다. 평소처럼 러시아는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러시아 드론이 자포리자에서 민간인 버스를 들이받아 7명이 다쳤습니다. CNN은 이 지역의 다른 공격으로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것이 러시아 공중작전의 테러적 성격입니다. 이것은 또한 푸틴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러시아는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격하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매번 이에 대응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자포리자 희생자들을 위해 복수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자신들에게 발사한 것보다 약 250대 더 많은 드론을 러시아에 보냈고 총 419대의 드론 중 60대는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로 직접 향했습니다. 우주통신센터가 몇 주 만에 두 번째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 드론으로 러시아 하늘이 다시 어두워지자 법 집행기관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숨으라고 지시했습니다. 푸틴이 절박함을 드러낼 때마다 우크라이나는 압박을 더욱 강화하며 러시아 지도자에게 그가 무슨 일을 하든 우크라이나는 이제 그것을 훨씬 더 크고 더 잘 해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더 이상 공중에서 대등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들만으로는 전체를 알 수 없습니다. 더 넓게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숫자가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2025년 이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2만 번 공격을 감행했으며 각 공격의 목적은 첫째, 러시아 목표물 제거입니다. 그 목표물은 정유소, 터미널, 제조공장 또는 러시아의 전쟁 기계를 굴러가게 하는 수많은 다른 목표물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전쟁을 러시아 국민들에게 직접 돌려주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은 그 사람들에게 그들의 지도자가 시작한 침공이 며칠 만에 끝날 예정이었지만 러시아가 승리와는 거리가 먼 싸움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줍니다. 분위기가 변했으며 2026년에는 우크라이나가 앞서고 있습니다. 최전선 상황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병사 1명을 잃을 때 러시아는 8명을 잃고 있습니다. 그건 지속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이 오랫동안 자신이 시작한 전쟁으로부터 보호하려 했던 러시아 국민들에게도 이 사실이 날이 갈수록 더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만 명이 우크라이나로 가지만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푸틴이나 그의 측근들이 공습을 자화자찬할 때마다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러시아 전역에서 가족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군사 목표물을 타격하는 드론에 의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는 드물지만 푸틴 본인이 전쟁에 대한 끝없는 갈증으로 인해 아버지, 아들, 남편들을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빼앗아가면서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푸틴이 러시아 수백만 명에게 만든 현실로 그들은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방식으로 전쟁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 현실은 가혹합니다. 러시아는 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점령지 곳곳에서 그 증거를 보고 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푸틴의 고향이자 러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로 철저히 보호받아야 할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크라이나 드론이 목표물을 타격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배한다는 상징이었던 점령지 크림반도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뛰어난 고립작전으로 인해 학교들이 문을 닫고 주유소에서는 유일한 상품인 연료마저 바닥나고 있습니다. 당국은 러시아 민간인들에게 실내에 머물라고 경고하고 있으며 공습 경보 사이렌 소리가 러시아 전역에서 일상적인 풍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은 애초에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전쟁은 우크라이나에만 국한되고 러시아 영토 공격도 서방 무기로 국경 지역에 한정될 것이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푸틴의 전쟁 전체를 뒤집어 놓았고 이제는 수백, 때로는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 러시아의 심장부까지 타격할 수 있는 자체 무기를 만들어 이를 해냈습니다. 이 가혹한 현실이 가장 뚜렷하게 느껴지는 곳은 모스크바입니다. 자포리자에 대한 보복으로 이뤄진 공격은 최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수도를 타격한 유일한 사례가 아닙니다. 이제 모스크바도 키이우처럼 전쟁터가 되고 푸틴 치하의 사람들도 이를 인식합니다. 2월 중순 도시 최대의 정유소를 겨냥한 드론 공격은 약 1000대의 드론과 4기의 우크라이나 선악미사일, 이 포함된 대규모 공격의 일부였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약 1000대의 드론과 4기의 우크라이나 선악 미사일을 요격했다고 주장했으며 그 가운데 200대의 드론이 모스크바로 향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불타는 정유소와 하늘을 덮은 연기 뒤에 내린 검은 비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합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본토를 공격 중입니다. 드론이 항공편을 취소시키고 목표를 향해 날아가며 모스크바 거리 사람들에게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 규모는 전례가 없으며 푸틴이 만들려고 했던 불굴의 러시아라는 이야기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모스크바가 새 전선이 됐습니다. 푸틴은 물론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용감한 척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타협 없는 지도자라는 그의 이미지는 취약했고 경찰 국가와 광범위한 검열에 의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 이미지는 전례 없는 시험대에 올랐고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장거리 드론 봉쇄로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 때문에 푸틴은 자신이 그래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결코 항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장군들이 병사들이 우크라이나 방어선에 부딪혀 죽어가도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 말하는 것 역시 푸틴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모스크바에서 푸틴은 엘리트들과 모스크바 시민 모두에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단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안심시키려 하고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2025년 이후 러시아 전역에서 2만 건의 공격 발생만으로도 매우 심각합니다. 이제 그 많은 공격들이 러시아 수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푸틴의 실패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푸틴은 방어 강화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6월 23일 뉴 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모스크바 방공망 강화를 위해 더 절실한 최전선에서 부대를 빼내 이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것은 푸틴이 스스로 만든 러시아의 수호자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최전선에 있는 이들의 가족들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최전선에 있는 이들이 더 큰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부족합니다. 최전선에서 6월 중순 우크라이나의 공격에서 아직 회복 중이던 모스크바 정유소로 옮겨진 판치르 방공 시스템 가운데 하나는 6발 미사일 중 2발만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러시아 방공 시스템 탄약이 부족한데 푸틴은 모스크바 시민들에게 뭘 기대하는 걸까요? 판치르 방공 시스템을 집어 드론에 던지라는 건가요? 이 조치가 얼마나 무의미한지는 7월 1일 우크라이나 보복 공격으로 드러났습니다. 저희가 얘기했던 우주통신센터 기억나세요? 이미 한번 공격당했던 그곳이 바로 러시아가 방공망을 강화해야 할 대표적인 표적인데 우크라이나가 또다시 그곳을 타격할 수 있었습니다. 드론들은 500km 넘게 이동해 두부나 위성통신센터에 도달했지만 러시아 방어망은 또다시 이를 막지 못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모스크바와 블라디미르 지역의 비슷한 센터 4곳을 타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푸틴조차도 우크라이나의 성공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최근 공격, 며칠 전 중요 인프라, 특히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과 관련해서는 물론 우리 인프라 시설에 대한 이러한 공격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2025년부터 이미 분명했습니다. 푸틴이 마침내 존재에서는 안 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까지 2만 번의 공격이 필요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지고 있으며 국민들도 이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 우크라이나 드론이 영토로 들어오는 것을 목격하고 경제난과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생활비가 급등한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연료가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영국 정보국은 최소 50만 명의 러시아인이 사망했으며 부상자와 항복한 병사들까지 포함하면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군의 총 피해자가 140만 명을 넘는다고 보고했습니다. 일부 전선 지역에서는 러시아 병사들의 짧게는 20분에 불과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는 드론이 가득한 살상구역의 무자비한 효율성을 보여주며 푸틴의 장군들이 여전히 곧 점령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러시아인들의 마음에 새겨진 상처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내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이 끝나길 바라며 오랫동안 자신들을 겁줘온 대통령에게 이제 전쟁은 끝났다고 점점 더 용기 있게 말하려 합니다. 러시아는 졌으니 받아들여라. 그것은 푸틴에게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시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립니다. 저희 채널에서 인사이트를 얻고 계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셔서 계속해서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러시아 내 반전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고 그들은 푸틴에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철수시켜라. 7월 1일 키이우 포스트는 우크라이나의 모스크바 최대 공격이 러시아 전역에서 반전 정서 급증을 촉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조인 우크라이나라는 비정부 기구의 연구를 인용했는데 이 단체는 우크라이나의 공격 이후 소셜미디어상의 대화를 분석했습니다.
텔레그램과 기타 소셜미디어 채널에서 총 5억 9,400만 조회수를 기록한 41,883개의 게시물을 확인한 결과 그 연구는 러시아 전역에서 반전 정서가 무려 235%나 증가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6월 18일 모스크바 정유소 공격이 전환점이 되었으며 최근에 대모스크바 보복 공격은 반전 정서가 다시 한번 급증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푸틴이 오랫동안 의존해온 정보 전략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그에게 불리합니다. 반전 게시물이 235% 증가한 것 외에도 이 연구는 러시아 당국과 그들의 우크라이나 공격 대응에 대한 비판이 증가하고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분명히 미치고 있는 영향을 고려할 때 러시아의 방공망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 연구는 푸틴 정부가 자국민 보호에 실패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인, 우크라이나의 율리아 옐레니치가 이를 완벽히 요약했습니다. 전투가 멀리 떨어져 있는 한 무시하거나 선전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더 쉽습니다. 하지만 드론이 모스크바나 주요 도시에 도달하면 러시아인들은 안전을 걱정하고 당국의 의문을 제기하며 성령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전쟁 종식을 요구하게 된다고 옐레니치는 전합니다. 이건 푸틴에게 용납 안 됩니다. 이것은 푸틴의 러시아 수호자 지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을 그 어떤 증거보다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가 만든 경찰 국가와 러시아 내 소셜미디어, 인터넷 탄압에도 불구하고 반대 목소리는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소셜미디어의 논란을 넘어서 푸틴의 측근들이 그가 마침내 자신이 구상했던 침공이 실패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길 바란다는 다른 신호들도 있습니다. 6월 19일 보도에서 프라우다지는 러시아 언론인 파리다 루스타모바가 만든 파라데이 데일리라는 프로젝트가 푸틴이 이끄는 러시아의 통합 러시아당 내부 소식통에 접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소식통에 따르면 당에서 운영하는 포커스 그룹들은 러시아 국민들이 승리에 미치지 못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을 받아들일 의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0%가 전쟁에 지쳤으며 우크라이나 드론이 모스크바에 더 자주 도달할수록 피로감이 커질 것이라 했습니다. 며칠 뒤인 7월 1일 TVP 월드가 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키이우에 기반을 둔 분쟁학 및 러시아 분석연구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1,600명의 러시아인 중 81%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내일이라도 끝나기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완전한 승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단 9%에 불과했으며 이는 이 특정 설문조사에서 기록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러시아인들은 평화를 말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를 하고 있다는 확신을 위해 지지율조차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지지율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6월 30일 뉴스위크 보도에 따르면 크렘린이 지원하는 공공여론재단이 조사한 1,500명 중 69%가 블라디미르 푸틴을 신뢰한다고 답했습니다. 그 수치는 높아 보입니다. 많은 서방 정치인들은 이런 신뢰를 얻으려 뭐든 할 겁니다. 여기서 몇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푸틴이 침공을 시작한 이후 최저 신뢰도입니다. 둘째, 이 여론조사는 크렘린이 지원하는 기관에서 나와 수치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설문 응답자들도 푸틴에 대한 불만 표시에 비밀 경찰을 두려워해 경계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요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인 약 3분의 1이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계속해서 분명하고 강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2만 건의 공격에 질렸습니다. 그들은 모스크바가 표적이 되는 것과 푸틴이 자신의 제국을 끝까지 밀어붙이려는 듯한 태도에 점점 더 질려가고 있습니다. 4년 반이 지나고 140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는데도 말이죠. 푸틴이 이제 귀 기울일 의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는 이 갈등을 인정하기 시작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신은 푸틴을 모르는 겁니다. 패배와 국민 분노 증거가 있어도 푸틴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자신만 보호하려 할 것입니다. 푸틴은 국민들 사이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여론의 변화와 우크라이나가 공중전에서 점점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에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이 모든 것으로부터 더욱 고립시켜줄 수 있는 사람들로 주변을 채우고 있습니다. 7월 2일 우크라이나가 또다시 드론을 모스크바로 보낸 바로 다음 날 키이우 포스트는 푸틴이 러시아 연방보호국 FSO는 중앙행정조직을 확대하는 새로운 법령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FSO는 푸틴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도록 동원된 깡패 같은 자들의 집단입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FSO가 네 번째로 확대된 것입니다. 2022년 이전까지 FSO는 2010년 이후 확장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나쁜 생각입니다. 푸틴은 이미 FSO에 너무 많은 권한을 넘겨줘서 FSO가 러시아 국가통신 전체를 감독하고 푸틴과 접촉하는 모든 직원들을 심사하는 책임까지 맡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지도자는 자신의 편집증이 커질수록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권력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바로 그 편집증입니다. 이번 최신 확장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푸틴이 자신이 진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와 드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에 대한 대중의 평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FSO도 그것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전쟁과 국민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가면서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푸틴이 전쟁에서 지고 있는 방식입니다. 모스크바로 날아가는 드론들은 매일 러시아 깊숙이 퍼져가는 질병의 증상입니다. 상황이 순조로웠다면 푸틴은 FSO 권한 확대를 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는 여론조사에 신경 쓸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그를 두려워해 대보호자 체제에 순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5년간 그 허세는 무너졌습니다. 푸틴은 몰락을 향해 가고 있으며 그는 그 몰락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분노하는 국민과 자신 사이에 최대한 많은 사람을 배치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의 정당성도 완전히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2025년 이후 2만 건의 공격과 최근 모스크바 상공 드론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이 공격만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길 수 없지만 이는 더 큰 흐름의 일부입니다. 이런 공격들이 오늘날 러시아 불만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는 전쟁터가 되었고 러시아인 모두가 이를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사람들조차도 이제 안전을 두려워하며 이런 상황의 책임을 점점 푸틴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푸틴 중심의 체제가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해 보입니다. 엘리트들은 푸틴이 원하는 만큼 충성하지 않습니다. 푸틴은 더 이상 제대로 돌아가는 경제나 반대 의견이 없을 때 따라오는 암묵적인 안정성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지도자는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푸틴에게 진정한 실패이자 결국 그가 시작한 전쟁에서 패배하게 될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절대 물러서지 않으려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연방경호국 확장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자국민의 모든 압박에도 불구하고 푸틴은 여전히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지 못하는 평화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푸틴은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너무 고집이 셉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과 효과를 내는 것을 보고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전선에서 러시아를 앞서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길을 고수할 것입니다. 푸틴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을 계속할 것입니다. 2만 번의 공격은 3만 번, 4만 번,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수로 불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러시아가 현재 지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려 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계속 속도로 내고 국민들이 그를 외면하는 상황에서 푸틴의 고집은 결국 그의 패배로 이어질 것입니다. 러시아 자체로 보면 그들의 소위 강인한 지도자가 나라를 파멸로 이끌고 있습니다. 러시아 제국 행세를 하던 그 체제는 이미 죽어 묻혔습니다. 동맹국들은 서방으로 밀려났으며 러시아 경제는 이미 심각하게 마비됐습니다. 푸틴은 고집으로 러시아의 국제적 신뢰를 무너뜨린 레임덕 대통령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업적에 집착하는 그 남자와 그가 이끄는 나라에 이것이 왜 그렇게 큰 문제인지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눌러 러시아 내부 현실에 대한 저희의 더 많은 보도를 받아보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